안녕하십니까. 혁명 21 정책위 의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웃고 시작하겠습니다. 하하면 하하하하 하세요. 하하하하 헤헤헤 헤헤헤 히 히히히 히히히 호 호호호 호호호 후 후후후 후후후.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경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보면은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 듣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지겹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나무를 얘기를 디테일하게 얘기해야 여러분들은 숲으로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제가 숫자를 말씀을 집중으로 얘기 드리는 것은 근거 있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흐름을 이해하는데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OECD가 경고를 한 게 있는데, 한국이 10년 이내보다는 2044년에 보면은 한국이 최하위 잠재 성장률을 시현할 것이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한 국가가 물가를 자극치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최하위 수준을 시현이 되겠다고 예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1인당 국민 총생산 GDP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에 보면은 작년이죠.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21%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1.26%, 일본이 0.82%, 중국이 2020년 현재 5%, 그 다음에 OECD 평균은 0.93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21년 현재입니다. 우리나라가 딴 나라보다 양호한 편이죠. 잠재 성장률 21년 현재는요. 그러던 것이 2044년에 우리나라 0.62, 미국은 1.01, 일본은 0.96, 중국은 1.82, 그 다음에 OECD 평균은 1.08%가 되겠습니다. 특히 한국은 2035년 이후에 1% 미만이 돼서 0.96%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0%대의 경제 성장률이 있다는 것은 경제가 파탄에 가까운 그런 성과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70년 후반에 제2차 석유 파동, 그 때문에 에너지 비용의 충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97년 외환위기 직후에 이자에 대한 충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파산 그 사건으로 인한 자본 비용의 충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문정권 들어와서 소득주도 성장에 의한 비용 충격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충격이 있어야만 0%대로 떨어지는 거라고, 또는 0% 또는 0%대 또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는 건데, 왜 이런 것이 세계 경제에 관련해서도 보면은 지금보다 더 상당 부분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OECD에서는 코로나가 유발돼 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금년이나 또는 내년쯤에서 수그러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기저효 효과에 의해서 좀 반등을 하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보면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가 되는 걸 전망하고 있는데, 이유는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그러니까 노령층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생산성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생산성도 둔화되고 있고, 그것이 OECD가 전망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잠재 성장률 하락세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빠르고 장기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OECD는 2044년도에 0.6이라고 얘기하면서 2035년에 0.96% 잠재 성장률, 그래서 1% 미만이 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한국경제연구원은 10년 내 0%대로 하락할 것이다. 또 비관적이에요. 금융연구원은 2030년, 지금부터 한 8년이 지나면은 0.97, 0%대로 하락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가 얘기하는 한국이 잠재 성장률 하락이 가속화되고 그 다음에 장기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의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해놓은 그 정책을 유지를 전제로 해서 봤을 때 첫 번째 이유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실패한 것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복지 확대를 위한 재정 지출이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가파른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경우, 네 가지로 봤어요. 여기서 봤을 때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게 뭡니까? 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이 없다는 거하고 복지 확대를 위한 재정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일자리 창출에 실패한, 소주정이 실패한 그런 사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실패했고, 그래서 가파른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잠재 성장률이 OECD 중에서 한국이 가장 저조한 이유, 꼴찌가 된 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파른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15세에서 64세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수로 보는데 2019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핵심 생산 가능 인구가 25세에서 49세인데 이것이 2008년 2100만 명을 정점으로 해서 이후에 내리막길이고, 그 다음에 2014년부터는 2000만 명을 하회하고 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는 2019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핵심 생산 가능 인구는 2008년부터 일찌감치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생산 인력이 감소했다는 것은 국내 총생산 GDP 규모가 계속 감소된다는 얘기고 성장이 둔화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납세자가 숫자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세입이 줄죠. 근데 복지 지출 재정 부담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일할 사람은 감소됐는데 돈 쓸 것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상당히 심각한 얘기죠. 첫 번째,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G7 선진국 7개국의 3분의 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피탈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영국계 경제 분석기관에서 얘기한 거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선진국 대비 굉장히 낮다. 특히 서비스 부문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특히 저조하다. 이게 상당히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금융 서비스 그 능력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위안화를 예를 들어서 우리 원화로 바꾼다고 할 때 바로 바꿔집니까? 아니죠. 달러로 한번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 원화로 바뀌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나라 금융 서비스 실력입니다. 그게. 그래서 중국이 홍콩을 얼마 전에 병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외국 금융기관인 기업들이 엑소더스 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주로 싱가포르 또는 일본 도쿄로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안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금융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금융 서비스가 좀 높았더라면, 선진 수준이 되었더라면 많은 금융기관을 유치해가지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 발전에 기여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장을 뽑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꼭 나오는 게 뭡니까? 요번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 입후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서울을 세계적인 금융 허브로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 서비스가 지금처럼 낙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건 한계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망사항이 몇 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실물 경제가 발전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서비스 수준은 여전히 엄청 선진국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에 비해서 엄청 낙후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캐피탈 이코노믹스 얘기하는 한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을 보니까 2010년에 32불이었어요. 그런 것이 2010년 후에 42불이 됐습니다. 한 10불이 늘어났죠. 좀 개선은 됐습니다. 근데 OECD 평균은 시간당 54불이고요. G7은 65불을 수준으로서 우리나라가 그 G7의 3분의 2밖에 안 된다. 그래서 OECD 순위를 보니까 생산성 순위가 38개국 중에서 30위다. 엄청 낮은 수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에 관련된 어떤 서비스가 합쳐진 것이죠. 노동 생산성 합쳐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구가 감소되고 생산성이 저조하다 보니까 또 이런 상태에서 재정 지출이 계속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어가지고 재정 적자가 심화되는 여건이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국채에 대해서는 제가 총량적으로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적자 국채라는 것이 있는데 적자 국채가 뭡니까? 세입 대비 세출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세입을 차지하고 있는 세금하고 기타 경상 수입이 세출보다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적자를 유발하는, 소위 말하면 국가 부채를 늘리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늘릴 수밖에 없는데
잔액을 보니까요. 재정 지출이 과다해서 생긴 적자국채 잔액을 보니까 2016년에 271조, 2017년에 290조. 그래서 2017년에 발행한 적자국채가 20조였어요. 1년 동안 발행한 게. 2018년에 300조가 잔액이었고 이때 발행된 게 15조였어요. 줄었죠. 그러다가 2019년에는 335조로 늘어났고 잔액이. 그 다음에 발행액은 34조. 3천억. 그 다음에 2020년에 한 438조 정도가 잔액이었는데 이때 한 해 동안 발행한 적자국채가 103조. 2021년에는 무려 539조로 늘어났습니다. 잔액이. 그러면서 그 적자국채 발행은 104조로 계속 100조 이상을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부채는 2017년 현재 36%였는데 2020년에 47.9%. 금년에는 50.5%가 예상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잔액 증가가 2021년과 2016년을 대비했더니 2배 차이가 나는 거고요. 발행액은 2019년만 해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34조였던 것이 2020년 103조, 작년에 104조가 됐죠. 금년에 그 예산, 정부 예산 607조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70조가 추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월 달에 다시 추경 얘기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자국채에도 발행하기 힘들어서 이제는 뭡니까? 한국은행한테 그 국채를 매입하라고 기재부 장관이 얘기했어요. 그럼 뭡니까? 대한민국이 부채공화국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하다는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최악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국가부채 비율을 보면은 IMF가 예상한 게 있는데 2026년에 66.7%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대비 19%가 늘어났습니다. IMF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35개 나라가 있죠. 그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24위입니다.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IMF 35개국의 평균 그 국가 부채는 120%인데 그것이 2026년에도 우리나라는 19%가 늘어나는 데 비해서 1%가 늘어난 121%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134%, 일본 254% 이렇게 얘기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부채가 올라봤자 100%가 안 되는데 무슨 큰 문제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가 부채라고 하는 것은 전년 대비 증가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증가 속도 우리나라가 가장 OECD 중에서 빠르다는 얘기를 해드렸고 비록 100% 미만이지만 IMF 때 부채가 11.4%인가 됐었어요. 근데도 지급불능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50%에 육박하고 있죠. 이것이 양호한 숫자입니까? 아니죠. 거기다가 선진국, 미국이나 일본은 누가 뭐라 해도 시장에서 선진국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미국 134, 일본 254% 하더라도 그 수익률이, 그 국채 수익률이 10년물을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훨씬 양호한 이자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국채 수익률 10년물이 2.65%, 미국은 1.86%, 일본은 0.17%, 중국은 2.84%, 유로는 0.02%, 독일은 0.02%. 이게 금년 3월 3일 현재 그 국채 수익률 또는 이자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신용도가 높을수록 이자율이 낮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00%가 안 돼서 상당히 건전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 국제 수익률이 시장에서 투자들이 받아들이는데 왜 이렇게 높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시장에서 볼 때 국가 신인도, 신용도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중국 보세요. 등치가 G2라고 그러지만은 수익률이 뭡니까? 2.84입니다. 상당히 리스크가 많이 반영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 수익률에다 리스크를 반영한 게 국채 이자율 수익률이 되겠는데 우리나라는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100%가 안 돼서 괜찮다는 사람들 각성해야 될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한 가지가 다른 나라보다 좀 좋다 해가지고 나라 전체 경제 지표가 좋다는 거는 얼마나 난센스가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은 국가 부채를 낮추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국민 조세 부담률을 한번 봤습니다. 조세 부담률이라는 건 뭡니까? 정부가 국세 및 지방세를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걷어들이는 거죠. 그것이 GDP 대비 국내 총생산 대비를 해보니까 2013년도에 조세 부담률이 17%였어요.
2014년도도 17.1%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나서 2019년에 보니까 20%,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 잠시 낮아졌어요. 19.3%. 그 다음에 21년 20.2%, 22년 20.7%. 그 OECD 얘기로는 25년이 돼도 20.6%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물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이 엄청나게 이 정권 들어서 폭등을 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어떤 부동산 과세가 강화됐기 때문에 세금 복단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될 것이 2013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2.9%였어요. 근데 조세 부담률이 17%. 그 다음에 2014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3.3%인데 조세 부담률이 17.1%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 2019년도에 2.2%가 경제 성장률이었는데 20% 높아졌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폭망했죠. 0.9%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그때도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19.3%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전 정부 대비 경제 성장률 초과하는 세금 징수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민 부담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그 국세 및 지방세 외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GDP로 나누니까 재작년에 국민 부담률이라고 그러는데 27.2%, 그 다음에 작년에 27.9%, 금년에는 28.6%로 높아지고 2025년도에는 29.2% 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세금 수입이 이렇게 크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경제 성장률을 초과하는 세금 징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채는 줄지 않고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세수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 많아서 그 부족분을 빚으로, 적자 국채로 메꾸고 있다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부채가 예상되는 것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OECD가 아니고 우리나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2026년에 4년 후에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1,500조, 2029년 지금부터 7년 후 보면은 2,000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GDP가 2,000조가 안 되는 걸 감안했을 때 그 100%를 넘어가죠. 금년에 50.5% 예상되는 것도 과거 대비해서 추세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드디어 2029년에 지금부터 7년 후에는 100%를 넘어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외국 자료가 아니고 우리나라 자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부채를 포함한 나라부채, 편의상 나라부채하고 국가부채가 막 헷갈리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정의하기를 국가부채는 정부 및 공공기관 부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라부채는 이런 국가부채에다가 가계부채, 기업부채를 포함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이 거의 경제 파탄의 위기다. 그래서 10년도 안 돼서 0%의 잠재 성장률이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떠나서 단기적으로 금융위기 및 초대형 복합위기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불길한 예상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4가지 요인으로 지금 우리나라 국가부채, 특히 상당히 잠재 성장률이 OECD 중에서 꼴찌 수준에 10년도 안 돼서 7년 정도 지나니까 0%대로 추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작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2% 아닙니까? 그것이 보면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1%대인 미국이나 일본보다 양호하죠.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문재인 정권이 잘했다. 그래서 2021년 잠재 성장률이 2.2%가 되고 있지 않냐. 그것은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문재인 정권이 개판을 그렇게 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2%가 됐더라. 이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뭡니까? 문재인 정권이 잘해서 2.2%가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는 헛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그 재정 지출, 재정 적자를 그렇게 냈는데, 그것이 잘했으면은 계속 지속되어 가지고 선진국 대비 우리가 최소한도 더 잘하고 있던지, 아니면 그 폭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OECD에서 예상하기를, 우리나라 경제를 예상하기를 10년도 안 돼서 0%대로 추락하고 그게 꼴찌 수준이라 얘기한 건 뭡니까? 문재인이 정권이 잘했다고 볼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아까 얘기 드린 얼마나 문재인 정권이 개판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2.2% 됐냐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왼쪽에 있는 인간들도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경제 10대 강국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지네들가 만든 겁니까? 아니죠. 지난 수십 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국민들의 피나는 기업과 국민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바른 정책으로 예를 들어서 유지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부채가 30%도 안 됐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던 것을 이 정권 들어서 엉마로 만들지 않습니까? 엉마로 만드는데 불구하고 5년 동안 버텼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수십 년 동안 경제 인프라가 튼튼했기 때문에 그나마 5년 동안 그리 개판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됐다는 것이죠. 2.2%로. 만약에 문 정권이 하는 제대로 된 정권에 들어와서 했다면 지금 2.2가 아니라 3, 4%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2.2%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기반이 튼튼했다. 근데도 문 정권이 개판을 쳤기 때문에 이제는 못 버텨가지고 5년이나 10년 이내에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국가기관에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얘기하는, 우리나라 경제기관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 정권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얼빠진 사람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쉬워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버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쓰는 건 순식간에 쓰지 않습니까? 재산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순식간에 없어지죠. 이주일 씨가 100억을 재산을 남겼다는데 지금 뭡니까? 자기 무덤 내에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후대가 이주일 씨 죽은 지 얼마 됐습니까? 10년이 됐습니까? 아니죠. 몇 년 안 됐죠. 근데도 100억이 날아가서 빚투성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후대들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벌기는 그 우리나라가 지금의 10대 강국을 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지만 그리고 튼튼하게 유지되어 왔지만 무너지는 거는 5년을 신호탄으로 해서 향후 5년 이내에 박살난다. 이런 얘기를 국내외 기관에서 입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OECD가 현재의 인구 감소, 저생산성, 재정적자, 국가부채 급증이 지속된다는 걸 전제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선책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차기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한국의 우리나라 경제 여건을 보면은 경제 성장 요건 중에서 뭡니까? K와 L, 1이 있죠. 노동과 자본, 이건 투입량이죠. 이것이 투입량을 증대시켜야만 이게 성장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증대시키는 그 자원이,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계속 굴러가야 되니까 성장 잠재력을 개선시키는 게 차기 정부가 해야 될 프라이어티 넘버 1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가 뭡니까?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뭐래도 수입이 앞으로 저성장 시대가 당연히 되고 지금 물가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여차직하면은 퍼펙트 스톰 또는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불효불급한 지출은 당연히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세입을 늘려가지고 부채를 줄이겠다는 것은 난센스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이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을 할 때 사람을 내보내는 것도 있지만 또 뭡니까? 기업이 갖고 있는 알짜 자산, 재산을 매각하는 거예요. 국가나 또 공공기관 뭡니까? 갖고 있는 불효불급한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많은 자산이 있을 수 있죠. 그걸 매각해서 국가 부채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입은 없는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나마 저성장 시대지만은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뭡니까? 기업 규제 개혁을 하고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R&D, 기술 개발이 언제나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정권 들어와서 바이오라고 해서 사기성 상장이 많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요, R&D 중에서 리서치, 연구 수준이 보면은 선진국보다 한참 뒤져 있어요. 선진국조차도 뭡니까? 요번에 코로나 백신을 하는데 중구난방 아닙니까? 물백신 아닙니까? 그만큼 치료약 개발이 무지하게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치료약을 제대로 하려면 리서치 수준이 상당히 높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모방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보면 약국에 OTC 제품 많지 않습니까? OTC 제품 위주로 우리나라는 예를 들 것 같으면 그 연구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치료약을 개발하는 데서 한참 저수준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4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국민을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이를테면 AI를 통한 어떤 기술 개발이 아니고 AI를 통한 어떤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기껏 하는 것이 IT 잽을 중심으로 4차 산업을 빙자한 앱을 내놓으면서 섬 일자리, 춥고 배고픈 사람들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업을 규제를 개혁하고 세제를 지원해야 된다. R&D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 얘기인데 혁명 20일 서포 15에서 일찌감치 대안을 제시했죠. 그래서 인구가 지금 감소가 있는데 이건 국가적 재앙 아닙니까? 출산율보다 고령화가 더 증가되고 있으니까요. 인구를 증가시키는 최저한이 뭡니까? 내 집 마련인 것이죠.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 지금 60% 국민이 내 집이 없어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 올라 있죠. 그러다 보면 인구 감소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이 대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포 15조에서 얘기하는 국가가 평당 원가 700만 원 이하로 아파트를 건설 판매해야 된다는 것이 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제가 아니고 진리라고 저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겠고요. 그래야만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행복감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기업 규제 개혁이나 또는 세제 지원을 위해서 뭡니까? 강성노조를 해체하고 해외 진출 제조업체를 리쇼링 해야 된다. 그래서 토지 비싼 땅값을 내리고 법인세를 낮추고 그 다음에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신노동 정책을 지향하고 노사가 윈윈하는 노동계획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또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국가가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 노동자를 갖다 본부로 추방해야 된다. 그 다음에 R&D 관련해서는 팔리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4차 산업 빙자 플랫폼 사업을 최소화, 억제시켜야 된다는 것이 서민 포퓰리즘 15조 정신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en